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3페이지죠. 네, 43페이지에 제4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진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3페이지에요. 그대로 펼쳐두시고 네, 벌 보시면 됩니다. 전 국토 단위의 국토계획이 무엇이었었죠? 전 국토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 상징적으로 그냥 존재 여부만 확인하시면 돼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계획이었고요. 그 밑에 두 개의 성의 지구를 묶어서 무엇이라고 하죠?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무엇이죠? 광역도시계획이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네. 그리고 자, 광역계획권 안에는 그 한 개 한 개의 도시와 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도시와 군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계획하고, 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이 지금까지 앞 시간에 공부한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죠.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합니까?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 그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그러면은 네,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인지 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앞 시간까지 강의한 내용에서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출제되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여기서 출제되는 것이 한 5개, 6개 정도, 7개 나올 수도 있고요. 상당히 출제 문항수가 많죠. 여기에 다 걸리는 거죠. 자, 그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고요. 교재에 보면은 박스안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43페이지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죠? 6번까지 그 내용을 소개하는 거니까 교재를 짚어가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네, 하나씩 소개할게요. 1번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이라는 것과 그리고 용도지구라는 것, 그리고 2번에 밑줄 그십시오. 2번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보호구역과 시가바지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까지 밑줄을 쭉 이어서 끄십시오. 밑줄을 쭉 이어서 끄시고 밑에 적으십시오. 이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지금 방금 여러분 밑줄 끄시면서 용도구역 몇 개를 보신 거죠? 4개. 4개의 용도구역을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드시면 되죠.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어디에다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관할구역 안에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이것을 네,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외우셔야 돼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처음엔 좀 외우시고, 그럼 이제 궁금하죠? 용도지역이 무엇이죠? 이렇게 이제 궁금하잖아. 이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배워가게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마찬가지예요. 이 3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되죠. 이것들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배워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토지 위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숫자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를 다 배우고요. 21개의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돼요.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다 배우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지역에 내 고객이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받게 되는지, 어떤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지 다 배우고요. 집 지을 때 어떤 용도지역은 건폐율은 얼마를 주고 용적률을 몇 %까지 주어서 몇 층까지 네,
얼마만큼 규모로 건축할 수 있는지 등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할 일이에요, 이게. 그럼 지금은 궁금해 하실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 위에다가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공관리계획이라고 하라고 하는 것만 알아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은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 다음 주에 배우겠죠. 서울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인데 서울시 관할구역에 있는 땅은 용도별로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땅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이 4개의 용도지역이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나중에 16개를 다음 주에 배우게 돼요. 16개의 용도별로 종류가 있어서 도시지역의 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16가지로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서울인데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녹지 보전이 목적이라고. 개발 목적입니까? 보전 목적입니까? 보전. 녹지 보전이 목적이라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개발 용도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싸겠지. 제곱미터당 100만 원. 근데 이쪽에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공동주택, 이렇게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주택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용도를 결정한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유통단지 조성, 이거는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개발 용도가 되니까 이쪽은 땅값이 녹지지역보다 비싸지. 근데 이렇게 어떤 용도지역이 토지 위에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이 더 비싸잖아요. 상업지역은 평당 5천 할 수도 있고 주거지역은 평당 1,000만 할 수도 있고 녹지지역은 평당 100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경지력 가치, 땅 팔자는 그 땅 위에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는지, 지정된 용도지역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력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땅 주인의 경제력 운명이 또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때는 도시공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그것이 최종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되든지 어떻게 결정되든지 누가 입안권을 갖고 있는지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전문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이란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하죠. 자꾸 외우십시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기반시설,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아까 잠깐 나왔었죠. 도로 등이에요. 그 맞이 그럴게요.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종합운동장, 상수도, 하수도, 한강대교, 고척동 야구돔 경기장, 항만시설, 공항시설 등이 전부 도시기반시설이고, 이런 도시지역과 군적의 토지 위에다가 이런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것을 정비 개량할 때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는 신도시 개발하고 벌써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치되는 도시 기반 시설, 도로라든지 난방 온수관 등이 노후화됐잖아요. 그래서 일산 백석역에서 그죠? 온수관이 터지잖아. 난방 온수관이. 그런 이제 리프를 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온수관은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 기반 시설 낡아버린 그 기반 시설은 온수관은 그대로 둬야 됩니까? 정비가 필요합니까? 정비가 필요하잖아. 하려면은 경기도 고양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이 결정돼야 그 온수관을 교체하는 정비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라고. 그럼 한강대교 설치고 고척동 야구돔 경기장 설치 전부 기반시설 설치고 이런 것은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가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만 이야기할게요.
서울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 노선이 신설되면은 신설되기 전보다 후에는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죠. 그러면 그 주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제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주변의 부동산 가치는 전부 올라가지고 수십조 원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잖아. 그럼 나의 재산이 늘기 위해서는 이때 무엇을 보유해야 됩니까? 부동산을 보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를 통하지 않고는 경제력 부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게 된 거죠. 부동산 보유를 통하여 경제력 부를 늘릴 수 있다. 적금이 왜 필요하죠?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종잣돈을 뿌리기 위해서 적금을, 그죠?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국민고시가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부동산을 통하여 재벌이 된 거잖아. 부동산 재벌이잖아. 그래서 국민고시가 돼버린 거죠. 다음 네 번째. 그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지면은 그죠. 부동산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해요. 이런 걸 가르쳐서. 자, 네 번째. 근데 저도 하면서도 좀 이걸 선생이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근데 또 현실을 또 예민할 수도 없고 뭐 또 그렇고 그죠. 그렇죠. 근데 늘 뭐 착하게 바르게 그냥 그렇게만 사십시오. 그냥 못 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번째. 네. 자,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가끔 해요.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네. 부자죠. 부자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잘 알면서 지금까지 뭐 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데, 비슷하게 애둘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많이 알고 있는 거하고요. 알고 있는 거하고 나가서 이 알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의벌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저는 알고 있지만 의벌로 하진 않잖아, 이걸. 가진 것을 의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는 아니죠. 네. 제가 뭐 월시에 5천씩 1억씩 들어오면 뭐 강의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은 신도시 개발이 끝난 도시가 아니잖아. 그래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유통단지 뭐 등등 신도시를 개발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하고 30년, 40년 지나면은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 열악해지니까 재개발, 재건축하죠. 네. 무슨 사업이죠? 정비사업, 정비사업.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은 신도시 개발입니까? 정비사업입니까? 정비사업이죠. 그럼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려면은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재건축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사업을 결정하지 않은 재건축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런 사업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도 전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 도시공관리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죠. 네, 지구 단위 계획,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한 계획을 도시공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이 용어 정의만 할게요. 용어 정의만. 나중에 별도로 지구 단위 계획 파트는 한 2시간 정도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 자, 일단은 용어 정의만 살짝 하고 들어가요.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요? 봐주시고요. 서울. 이제 물으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시 보시죠.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 맞죠? 오늘 배우셨잖아.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에는 무엇이 있죠? 국토종합계획. 광역계획권 단위의 국토계획은 광역도시계획.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도시군계획. 그럼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무엇이 수립됩니까?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한 개 단위로 해서 서울시 도시군계획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인데 동시에 그 위에 그린벨트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죠. 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이중으로 묶여 있는 거죠. 용도지역은 녹지지로 한번 묶여 있고 그 위에 그린벨트로 이중으로 묶여 있다가 그린벨트만 해제가 된 거예요. 이만큼. 잘 보시면은 이번엔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고요. 서울시 전부입니까? 서울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입니까? 일부.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 그래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지구 단위가 뭐죠?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전부입니까?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를 말해요. 일부 지역 단위. 그 일부 지역을 단위로 그린벨트 해제되면은 그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잠깐만. 그래서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5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이거든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해당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여러 개 중 한 개라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합니까?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죠.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6번. 6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자꾸 좀 외워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는 가끔 듣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이해보다는 처음에는 이 6개를 자꾸 암기를 좀 습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암기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이죠라고 하면 6개를 자연스럽게 말씀할 수 있도록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6가지, 방금 소개한 그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여 최종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인지를 말해드린 거죠.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까지, 6번까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왔으니까 잠깐만 이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용어 설명 이것도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될 내용이고 한 파트를 1시간 정도 설명할 건데 용어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서울시 녹지지역이잖아요. 녹지지역. 서울시잖아. 서울시고 여기 남산이야. 서울시 남산. 서울의 남산이고 남산 아래에 이제 남산의 녹지축이 끊어질 때 연결되면서 여기에 이제 용산 미군기지가 있다고 그랬죠. 용산 미군기지고 어디로 갔죠? 평택.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평택으로 갔고 평택의 미군기지가 이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했을 때 건설했죠. 이 규모가 미군이 외국에 나가 있는 주둔지 가운데서 세계 1등이라던데 최고의 규모로 만들었다던데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이 건설 비용이 100조 단위가 넘었을 거예요. 100조 단위가 넘었는데 그 비용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부담한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더라고 제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우리 정부에서 부담한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서 이제 방위비를 좀 더 자꾸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연간 우리 예산에서 그 미군에게 주는 방위 분담금이 한 4조 5조 정도 되죠.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네, 3조에서 한 5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5조 정도를 주면은 우리 예산에 5조를 매년 준다니까. 그리고 기지 세계 1등 기지를 만들어 줬잖아요. 대신 이제 서울시에서 용산 미군 기지를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미군 측으로부터 이제 받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절반 정도는 용산 그 남산의 녹지초와 연계돼서 이렇게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원으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비싸게 팔아야 되죠. 정부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이거 용산 미군 기지 건설 비용을 보전할 수 있으니까 일부라도 그죠? 그래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남산의 녹지초와 연결돼서 그 용도적 일부가 녹지적으로 묶여 있고요. 또 군사시설 보호지구 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비싸게 팔 수 있죠. 그래서 5년 전에 국회에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한 거죠. 보십시오. 이 지역에 그럼 씌워지죠. 이 지역에 개발 입지. 그래서 이때 입지는 무슨 입지죠? 개발 입지. 규제를 크게 합니까? 최소화합니까? 최소화할 목적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여기 동그라미 2번에서 용도구역 4개 개발 제한구역 개발을 하자는 겁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 도시 자연공원구역 공원에서 개인이 땅 사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못하도록 규제하는 거잖아. 시가버처전구역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거잖아.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도 개발은 규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발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용도구역만 있었다고.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의 도입은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한의 규제만 할 테니까 즉 그 말을 바꾸게 가면 최대한 개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테니까 비상값에 땅 사세요라고 만든 제도가 뭐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강남구의 한전부지 현대자동차 정몽 회장님이 10조 원에 질러버렸잖아. 언론에서는 5조 정도 시가 5조 6조 정도 봤죠? 근데 10조에 질러버렸잖아. 그것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이심전심이었고 그래서 다 10조 질러버린 거잖아요. 한전부지 질러면 하죠. 10조 주고 사더라도 100조 50조 정도의 자산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규제 다 풀어주니까. 그래서 그럼 서울시에서 용산 미군기지 비상값에 사면은 개발이 가능할 수도 규제를 완화해 줄게 사세요 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말로 규제를 풀어줍니까? 행정계획으로 풀어줍니까? 행정계획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건축급성 건축물의 용도 29개 중에서 가능한 용도별 종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를 줄입니까? 늘려줍니까? 사업성이 있는 건축물은 다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숙박시설 호텔 제도 좋고 업무용대 빌딩을 제도 좋고 판매시설 백화점 올려도 좋고 다 사업성 있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땅 좀 사십시오. 행정계획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 높이 뭐 규모 다 완화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건폐율도 90% 안 주겠습니까? 용적률 1500% 이렇게 줘서 뭐 제1롯데월드만큼도 뽑을 수 있도록 다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이렇게 규제를 대폭 제도적으로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럼 비싸게 매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입된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전부지하고 용산 미군기지를 비상값에 쉽게 매도를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국회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다른 지역에는 아마 이 제도가 아직 활성화는 안 됐고요. 대표적으로 그 두 곳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배우기로 하고 일단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는 대상 몇 개를 보신 거죠? 6개를 보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누가 이 도시공관리계획 정책으로 입안하게 될까? 입안권자. 누가 결정할까? 결정권자. 그리고 입안권을 가진 자가 입안을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까 등을 공부하는 거죠. 어디 가신다고 그렇게 책을 넘기고 계십니까? 그렇지. 44페이지 오시면 되죠. 44페이지 오세요. 02번에 도시공관리계획 입안권자와 입안 제한이 나와 있습니까? 네, 도시공관리계획 입안권자 발표하시고요. 너무 중요하죠.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도시공관리계획의 위반권자. 원칙적으로 도시공관리계획을 누가 위반하게 될까요? 위반권자. 여러분 교재 밑줄 것이죠. 특별시장부터 원칙에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밑줄을 끄시고 죄를 보시면 됩니다. 밑줄을 끄시고 죄를 봐주세요. 1월달에 이 정도 차죠. 현산에 3월 초에는 자리가 없어요. 저기 저쪽 뒤끝에까지 3월 초에는 꽉 차버려요. 꽉 차버리고 근데 이제 3월 2주, 3주차 되면은 빈자리가 가끔 생겨요. 그러다 이제 4월달 되면은 빈자리가 제법 보여요. 네, 그러다 5월 초에 또 자리가 없어요. 막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네. 여기요. 지금 우리는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누가 할까를 공부하는 거죠. 아까 도시공기본계획 수립권자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도시공기본계획은 도시공계획이니까 도시공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를 수립합니다. 그 도시와 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공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되는 거 맞죠? 마찬가지거든. 도시공관리구로 정책으로 위반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죠? 6개. 그 6가지 정책도 도시공관리구는 도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시장, 도시의 시장, 해당 군의 군수가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구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외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공기본계획 수립권자하고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구제는 잊어버릴 수도 없고, 네, 잊어버리지 않게 잘 이해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공관리계획을 누가 위반하는지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을 상상하시면서 이제 저를 보고 불러주십시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위반하겠죠. 광역시 6대 광역시는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여기서 잠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제주도를 하나의 행정도시로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을 할 때 제주도 전부가 하나의 행정도시가 돼요.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 관할구역 단위로 제주도지사가 도시공관리구역 정책으로 위반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라고. 하나의 도시라고 보시라니까.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는 누가 위반하죠? 시장들. 군은 누가 위반하죠? 군수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특별시부터 군 단위까지 모든 도시의 시장과 군의 군수는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공관리구를 위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장님 별거 아닙니까?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장님 참 대단합니다. 저요 진작에 이런 줄 알았으면은 저 20대부터 계획 세워서 시장 우수 도전했습니다. 한번 봐요. 서울시 내에 16개 용도직이 있어요. 16개 용도직이 있는데 녹지직이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삽질 한번 안 해도 주거지로 주거지 용도직 변경 하나로 행정계획 수립 하나로 땅값은 10배가 오를 수 있잖아요. 1억을 씹으면 10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정책을 서울시장이 위반한다니까. 여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풀리면은 대박입니까?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는 쪽박입니까? 대박이죠. 해당 지역의 수만 명의 대박 로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 위반까지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한강대교 하나 만들어주고 지하철 노선 하나 신설되면 수백만 명의 경제력 부를 증대시킬 수 있죠. 그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까지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부자 된 사람 무지하게 많죠.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서 부자 되신 분 무지하게 많죠. 전부 서울시에서 정책 위반합니다. 일부 지역 단위로 개발되면은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그 일부 지역 단위 도시공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도 서울시장이 정책 위반권을 갖고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그렇고요. 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청년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풋풋한 20대는 맞아요, 맞기는? 20대가? 맞아요.
대답 못 하시니까 30대예요. 20대라고 하고 눈을 맞추니까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30대이신 거예요. 20대처럼 보이시는데. 그리고 이런 아니 30대, 40대 되시는 분들이 20대, 30대 이렇게 40대까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잖아 지금. 이 공부하시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50억에서 뭐 100억 정도. 네. 이렇게 보셔서 100억이 넘어가면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린 적 있죠. 100억을 넘게 보니까 저하고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저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100억 이상을 버시고 저하고 관계 끊어지신 분이 한 4-5분 계세요. 지금 보고 계시면 연락하세요. 진짜 50억 벌 때까지는 진짜 친했거든요. 자주 찾아오고 용돈도 주시고 막 그랬었어. 그랬는데 계약 크게 쓰면 와서 용돈도 주고 했다고. 그랬는데 100억이 넘어가니까 저하고 좀 이렇게 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고 연락도 하기도 그렇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 서로. 그래서 한 100억까지만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이 정도 버셔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여러분 중에서도 강남구청장도 나오고 그죠? 또 혹시 또 서울시장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청 시장실에 가볼 수 있게. 자 이렇게 이제 관할 시장구수들이 도시공관리를 위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교재 보십시오. 누가 위반할 수 있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도시공관리를 위반할 수도 있고 관할 도지사가 도시공관리를 직접 위반할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는 제가 읽어드리진 않아요.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R 리딩 표시해둡니다. R 표시해놓고요. 네. 읽어보시고 3, 4월에는 다 해요. 이걸 다 하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원칙 위주로 갑니다. 알겠죠? 예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텍스트를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오십시오.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오세요. 50페이지 오셔서 제일 위에 봅니다. 도시공관리구역의 입안 절차가 나와 있습니까? 네. 도시공관리구역의 입안 절차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입안 절차. 50페이지 보면은 도시공관리구역 입안 절차가 몇 단계로 나눠져 있죠? 3단계.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밑에 뭐죠?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50페이지 그림 나와 있죠? 네, 그림에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공관리구역 입안과 결정 절차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입안 절차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자 이제 설명드리면서 교재를 가끔 보시면 돼요. 50페이지에서 움직이지 말고 자 앞을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해를 편안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지공부지당 땅값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서울시 녹지지역 이거 30만 제곱미터고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지금부터 주거지로 변경할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땅값이 1천만 원으로 땅값이 오를 거예요. 10배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기 전에 1억을 투자하시면은 나중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정책이 서울시장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입안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입안 절차. 제일 먼저 뭐 하죠? 기초조사합니다. 기초조사한다. 이 절차를 외우셔야 돼요. 목차를 외우시라고 기초조사합니다.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하는데 일단은 기초조사가 무엇일까를 아셔야 되잖아요. 기초조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변경되면 녹지능 보존됩니까? 훼손됩니까? 개발 훼손되고 30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사라지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초조사예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변경되면 여기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되겠죠. 그럼 여기에 인구는 줄어들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인구가 10만 명이 될지 20만 명이 입주하게 될지 조사해 봐야 되죠. 그래야 교통 인프라하고 교육 인프라 등을 구축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행정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현재
토지 이용, 주택에 관한 사항, 교통 여건, 인구 변화, 산업 여건 등을 조사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초조사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하든지 말든지 해야겠습니까? 하여야겠습니까? 하여야겠죠.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는 도시공관리계획 위에 도시공기본계획이 있죠. 그 위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어. 그 법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니까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도 기초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 규정입니까? 의무 규정. 그래서 기초조사 뒤에 보십시오. 기초조사 뒤에 보면 동그라미 이런 박스에서 적어뒀을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 규정입니까? 의무 규정이고, 의무 규정 뒤에 적으십시오. 무엇을 조사, 측량 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틀리죠. 하여야 한다. 행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 인구, 교통, 환경, 주택, 토지용 현황 등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는 것을 기초조사라고 그러고,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는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할 때 세 가지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기초조사를 할 때 세 가지를 포함시켜서 함께 조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몇 가지를 포함시켜야 되죠? 세 가지 적어뒀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해봐요. 출거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줄 거면 되죠.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살짝 외우십시오.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킵니다. 기초조사할 때 환경성 검토, 아니 30만 지구대의 녹지가 사라지면 주변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환경 영향 평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 아니 녹지 지역을 주주로 변경하면 아파트 지을 건데 주택지로 이용하기에 토지의 적성이 적합한지 토지 적성 평가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30만 지구대 녹지만 밀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녹지 지역이니까 임야면은 산지는 계곡이 있으니까 여름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은 계곡이 넘칠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아파트 지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재해 취약성 분석도 사전에 하라는 거지. 무엇을 할 때? 기초조사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의 현상을 포함을 시키도록 해라. 단 경미한 사항이 입안될 때는, 경미한 사항을 정책으로 입안할 때는 굳이 기초조사를 합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경미한 사항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는 아니할 수도 있다. 기초조사를 배운 거예요. 두 번째,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을 정책으로 입안할 때는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주민의 의견을 듣죠. 주민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청취를 이거 들으면서 좀 아니 이거 별 생각 없으세요? 아니 서울시 녹지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변경하면은 땅값이 10배가 오른데, 그럼 이런 정책이 정책으로 입안되면 고급 정보 맞죠? 그럼 고급 정보는 비밀인 줄 알았는데, 그죠? 이 비밀이 주민 의견 청취가 아니라 전부 서울 시민에게 공적으로 알려지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런 정보를 서울시에서 알렸는데 이런 정보를 얻어서 실제로 여기에 투자하고 크게 돈 벌고 그렇게 하신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고급 정보가 전부 주민 의견 청취가 누설돼요. 나와요. 누설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알려져요.
그러면은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주민들 주거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면은 이 정책 위반 사항을 비밀로 합니까? 알려야 됩니까? 이런 정책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외우셔야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입니까? 공고 및 열람입니까?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외우십시오. 공고 및 열람, 공고 열람, 공고 열람 외우셔야 되죠. 공고 열람 이렇게 외우셔야 되죠. 그럼 이때 공고 및 열람은 무엇과 구분해야 될까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규모계획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규모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근데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과정에는 공청회 개최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럼 이때 공고 및 열람은 무엇과 구분해야 될까요? 공청회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치죠. 객관식이니까. 그럼 시험 이렇게 나와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면 X입니까? X.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공청회 개최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하려고요.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위반할 때는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울 지역에서 발간되는 두 개의 성의 신문과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서울 지역에서 발간되는 두 개의 성의 신문과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은 서울 시민이 그 정책 위반 사항을 알게 되죠. 공고하여 알리고 관련 서류를 서울시청에서 14일 이상 공개 열람, 14일 이상 공개 열람을 시키라는 거죠. 법률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열람이 뭐죠? 누구나 와서 관련 서류를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열람은 돌아가면서 서류를 보는 거잖아요. 읽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도시군관리계획 위반되면 관련 서류를 서울시청에서 14일 이상 공개 열람을 하게 하는 거죠. 서울시민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근데 가서 보신 적이 별로 없죠? 그죠? 몰랐으니까. 이렇게 고급 정보가 신문에 공개되고 관련 서류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되고 14일 이상 공개 열람이 되지만 안 읽어보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면 전문가가 되고 활용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정책 위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두 개의 성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 14일 이상 열람식에서 열람 기간 내에 서울 시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의회. 지방의회니까 국회입니까? 서울시의회입니까?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의견을 듣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라는 거. 그러니까 위반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데 단독으로 위반합니까?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면은 위반에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지방의회를 그 안건이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서울시 의회에도 여당도 있고 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여당과 야당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런 정책은 위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야 되죠?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정책으로 결정됐습니까? 위반이 됐습니까? 위반. 정책안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이것을 정책안건으로 올리는 게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정책안건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죠?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정책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있잖아요.
서울시 관할구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를 지정 변경하고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정책을 위반하고 신도시 개발 사업을 결정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결정하고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 이런 것을 정책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전부 원칙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야만 정책안이 만들어집니까? 세 가지 단계. 기초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 위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도시공관리구역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공고열람입니까? 공고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또 잠시 끊었다가 위반권자고 위반 절차까지 했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결정권자, 결정 절차 이렇게 진도를 연결하겠습니다.